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인문의 향기의 시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늘 푸른 소나무와 같은 패널님들이 같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동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또 뵙습니다. 강석진입니다. 이재입니다. 오늘 뭐 소련 공산주의라 제가 일부러 자막을 좀 빨갛게 했습니다. 이제 소련 제국의 붕괴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런 문제. 그다음에 소련이 소련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 제정 러시아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잠깐 그 역사를 보고요. 사실은 이제 그 소련의 붕괴를 17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쭉 주마간산으로 보고 1980년대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중간에 동서냉전이라는 그 미소 대결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소련 체제가 약점이 뭐고 문제점이 뭐 있느냐. 또 이제 그때는 스탈린의 대숙청이 그 1930년대에 있었는데 이렇게 소련 공산주의 체제는 전체주의 공포의 체제였습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한 것이 소위 KGB, 지금 푸틴이 KGB 출신인데 비밀 경찰이 여기는 부인이 남편을 밀고 하고 자식이 또 부모님을 밀고 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고르바초프라는 아주 획기적인 사람이 나와서 소위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라는 이런 정책을 취했는데 이것이 제일 잘 됐으면은 소련이 망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왜 이게 안 됐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련 연방은 해체했고 15개 공화국이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건 러시아죠, 러시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고찰해야 될 거는 소련 제국이 붕괴를 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겠느냐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소련이 이제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그때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아시겠지만 소련이 독일하고 싸워서 이겼죠. 또 일본하고 잠깐 일주일 싸웠지만 어쨌든 했죠. 그 2차 세계대전을 미국과 함께 승리로 이끌었던 가장 주요한 핵심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이제 그런 힘을 가지고 이 소련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동구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거의 그 위성 국가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해교 국가들, 소위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그 소위 우습게 말로 탄 오형제라고 그래요. 탄 오형제 5개국이 있는데 전부 탄차가 붙는데 원래 탄이 아니고 스탄이라고 하죠. 스탄은 스테이트를 이슬람 국가를 말하는 말이 스탄입니다. 스테이트에서 나온 말이겠지만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등등 그런 것들을 다 소련 연방에 전부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발트산국인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이 3국도 다 편입을 해서 대제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동구권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이제 편입을 했고, 그 다음에 한편 이제 중국도 그 소련이 이 공산주의의 종주국으로서 대제국을 일으켰는데, 소련은 중국도 나름대로 모택동 체제에 들어가서 공산주의를 열심히 했는데, 소련은 일찍부터 경제 정책이 너무 공산주의식으로 되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레닌 이후에 금방 NEP라고 해서 신경제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스탈린은 이게 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중국에서는 이 소련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이제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또 이제 수정주의를 많이 택했는데 중국에서는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공격하고 자기들은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교조주의 전혀 이 움직이지 않는 원래의 공산주의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났다고 이제 많이 대립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소련, 중국이 그 냉전 시대에 국경 충돌도 많이 있었고 많이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서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화해 정책을 한 거죠. 그게 1972년에
닉슨 대통령에 의한 핑퐁 외교입니다. 그 탁구 선수단을 보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핑퐁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를 해서 새로운 이제 체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죠. 어쨌든 그러고요. 어쨌든 이제 그 소련이 망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 90년에 소련이 망했는데 북한의 소위 고난의 행군 300만 명이 죽었다고 한 고난의 행군은 소련이 망한 사실 직후부터 시작이 됐어요. 90년대 중반이니까 한 300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소련이 이 냉전 시대에는 북한에 굉장히 그 종주국으로서 원조를 많이 했습니다. 소련이 망하니까 원조를 할 게 없잖아요. 다 원조가 끊겼어요. 끊기고 나고 북한이 이제 북한 정권이 생각할 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소련이 망한 거는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해서 망한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더 빗장문을 걸어 잠그고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면서 뭘 시작했죠? 핵 개발을 시작한 겁니다. 북한은 그렇게 갔어요. 역사적 교훈을 주민 탄압과 핵 개발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철저히 독재 국가로 더욱 가면서 체제를 지금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산주의, 정체주의의 붕괴 원인은 다 공통적이에요. 우리 전체주의가 또 하나 있었죠. 나치가 또 전체주의인데 그거는 극우파에 의한 전체주의고요.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의한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 국가주의죠. 국가가 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모두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생활도 너 뭐 생산해라, 너는 몇 시간 일해라, 임금은 얼마 받아라 다 결정되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막말로 개돼지처럼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이 일할 의욕이 없잖아요. 경제 생산에 한계를 가져오고 국민 생활은 피폐하죠. 왜냐하면 국가는 개인적인 그 어떤 소비나 어떤 그 취향을 인정을 안 해죠. 국가가 할 거는 중공업에 의한 무기 생산이잖아요. 미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자유가 없어지죠. 국민을 탄압하죠. 군사 경쟁에서 미국은 경제력이 막강하니까 계속해서 군비를 증강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면서 거대한 소련 제국이 무너지게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소련 제국이 붕괴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소련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고르바초프나 옐친이 이런 그 몇몇 사람들이 장난질을 잘못 쳤다. 마지막에 결정들을 못해서 졌다. 소위 말해서 고르바초프를 사건의 남자라고 붙이면서 아주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소련의 해체는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로 언젠가는 터질 시한폭탄과 같았다 하는 그 소위 결정론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구조론적 관점에 편을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련의 그 문제라는 것은 70여 년간 누적되어 온 것이죠. 오늘 아침에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소련을 혼자 망가뜨린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기 우리 강 작가님하고 이 작가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논쟁적인 게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작가님? 70여 년의 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했는데 그것이 이제 전 국민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어떤 그 헌신이 아니라 완전히 독재 체제를 통해 갖고 인민들을 압제하고 감시하고 반대하면 또 처형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총칼로 버텨온 70년의 역사라고 봅니다. 네. 이 작가님 또 느끼는 소리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소련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1917년에 이제 볼시비키 혁명으로 그때 당시 사회주의 이 이론이 자유주의 이론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본주의 이론보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소련이 소련을 위시한 그 위성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이 사회주의를 택한 그 수많은 나라들이 소련의 붕괴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도 그렇고 계속 망해 갔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그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련이 망한 것은 결국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하고 소위 사회주의 경제 이것이 실험을 통해서 완전히 네. 사회주의가 무덤 속에 들어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이거는 증거품이죠. 그야말로. 네. 예,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련이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간단히 이제 보겠습니다. 그 소련의 그 볼셰비키 혁명 이전에 거기 이제 니콜라이 2세가 마지막 황제였는데 황제를 거기는 짜르라고 했습니다. 짜르 시대에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게 소련이 물론 그 볼셰비키 혁명이기까지는 그 봉건 왕조의 모순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소련에는 특히 뭐가 농노들이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순이 극대화되면서 혁명의 분위기에 이르는 거죠. 대신에 이 왕조라는 이 왕조 체제는 말이죠. 모든 걸 누리면서 소련이 또 이때 팽창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소위 표트르 대제 때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전부 영역을 넓히고 어마어마하게 넓힌 거예요. 그래서 또 횡단 열차를 예, 시베리아 횡단 그렇죠. 철도도 예, 이때 그 예. 짜르 시대에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모순이 극대화되면서 자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초기 자본주의에는 이 노동자의 소외 문제를 잘 취급을 잘 못했죠. 그걸 이제 하나의 약점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노동자 농민이 합세하면서 어떤 그 혁명으로 된 것입니다. 그 러시아 정교회 네. 기독교죠. 상당히 부패했었어요. 완전히 귀족하고 권력화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 토지를. 그래갖고 교회가 지주 노릇을 하고 일반 국민들한테 소자리로서 하면서 착취를 했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사치와 부패를 거듭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그 제국이 무너지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부패도 있었습니다. 잠깐 약간 좀 시대를 거슬러 보면은 소련의 장교들이 옛날에 나폴레옹하고 전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1812년 그때인데 소련의 장교들이 이 프랑스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나 프랑스가 잘 살고 근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소위 데카브리스트 운동을 일으켰어요. 데카브리스트는 12월의 개혁인데 이것도 약간 혁명인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보수 귀족 세력들이 워낙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때 아마 잘 됐으면은 이런 식의 모순이나 혁명이 안 일어났겠죠. 결국은 이 워낙 그 구체제, 프랑스 말로는 앙시앙 레짐이라고 하는데 이게 막강했던 것이죠. 어쨌든 1917년에 이제 레닌을 중심으로 해서 볼셰비키는 원래 소수파 혁명이에요. 이게 이제 성공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백군과 적군의 내전이 또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적군이 이기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는 걸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닌이 오래 집권을 했으면 레닌이 이론가고 상당히 뭔가를 할 수가 있었는데 레닌이 금방 죽고 스탈린이 그걸 이어받았는데 스탈린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루지아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 영어로는 조지아라고 하는데 그루지아인데 이게 생내적으로 철권 통치자예요. 철권 통치 독재자라고. 그 이제 이 사회주의 정책, 강력한 정치적 어각, 숙청 이렇게 이제 몰고 간 거예요. 스탈린이 그 이름이 레닌이 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 레닌이 지어줬대요? 네, 그래서 네. 그 스탈린이 스테인이라는 뜻이래요. 아, 스테인. 아주 강철이네, 강철. 네. 우리 저 스테인리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스테인이 예. 스탈린이 아, 그래요. 쇠라는 뜻이랍니다. 난 지금 이게. 이 순간에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또 스탈린이가 네. 원래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녔었어요. 네, 아주 내성적이고 착하고 온유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폭력을 해갖고 아버지한테 매맞아가면서 자라났다네. 그래갖고 도중에 신학교를 갔다가 중퇴하고 정치 노선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되면서 성격이 그렇게 됐다. 이 사람의 행동이나 퍼스널리티가 어릴 때부터 축적이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히틀러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히틀러가 화가 지명상인데 그게 좌절이 됐잖아요. 꿈이. 그다음에 자기 엄마가 무슨 유대인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한 거. 이게 유대인 탄압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어쨌든
스탈린 시대는 2차 세계대전을 치르는데 굉장한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너무나 대수청이 많아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장군들을 보내야 되는데 수청이 다 돼서 장군이 없었다는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2차 세계대전을 대조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Great Patriotic War라고 해서 너무나 많이 희생이 됐잖아요. 소련이 3천만 명 죽었잖아요. 지난번에 통계봤는데 어쨌든 아까 모두 얘기한 것처럼 소련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 정치에서 큰 목소리를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사실상 먼저 동유럽을 유성국가하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해서 서유럽을 소위 말해서 마샬 플랜 경제적 부흥을 하면서 전부 나토를 또 만들어서 이제 동서 냉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러시아의 팽창이 뭐 지도를 잘 안 보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로마노프 왕조 그 한 400~500년간의 왕이 이제 짜르가 들어서면서 소련이 계속 팽창한 그런 겁니다. 뭐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이게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 때 이제 연설을 하는 그 장면인데 이건 실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현장성이 있죠. 이때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혁명의 시대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소련이 이제 15개 공화국이 전부 편입이 됐죠. 아까 여기 있지만 뭐 키르기즈, 타지크, 투르크메니스탄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다 해서 어마어마한 되게 그 다음에 소련에 작년에 우리 우리 그 호수 갔을 때 바이칼 호수 갔을 때 거기가 뭐냐면 브라트 자치공화국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자치공화국도 여기 12개나 있어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소련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 수가 있죠. 지금 또 15개를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토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정치인데 유럽의 냉전 체제가 소련이 이제 여기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등등을 전부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화하고 여기에 대항해서 미국 중심으로 해서 서구 진영이 나토가 된 것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동서 냉전이 계속해서 이제 이뤘죠. 그래서 동서 냉전은 아시겠지만 이제 소련이 처칠이 얘기를 했죠. 뭐 아드리아에서 발티케까지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 아이언 커튼 그 표시를 해서 그게 이제 동서 냉전의 시각을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데탕트라는 게 있었어요. 동서 냉전이 너무나 계속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사실 소련이 농업 생산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곡물 메이저한테서 곡물 매입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필품이 안 되니까. 이 당시 네. 소련이 곡창지대의 농지가 미국보다도 더 많았고 트랙터 수도 더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랙터의 한 30~40% 이상이 다 못 쓰는 고장난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비효율적으로 그 농업 정책이고 그렇고 공업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옛날 소련부터 독립을 했는데 별도의 나라가 됐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이 있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했어요. 거기는 이제 아주 흙이 그냥 까매요 전부. 근데 이제 유명한 그 지붕 위에 바이올린 나오는 거 유대인 그 딸 7인데 그게 우크라이나의 무대입니다. 그 우크라이나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그 식량이 안 되니까 뭐 되겠어요. 어쨌든 이때 이제 서서히 관계 개선에서 소위 데탄트라고 하는 거는 화해인데 이게 또 언제 무너졌냐면 아프가니스탄이 지금도 이제 미국도 들어가 있고 여러 그 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79년에 소련의 공산주의를 체제를 신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했어요. 그 이후에 20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는데도 안 돼. 무자헤딘이라고 거기 져가지고 결국은 소련이 패퇴를 합니다. 패퇴하면서 이 소련 붕괴에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10여 년 동안 거기서 전쟁을 치르면서 그때 이제 그 탈레반하고 싸웠지. 미국이 배후에서 탈레반을 많이 지원을 했죠. 그리고 여기서 그 아프가니스탄 침략을 통해 갖고 러시아가 소련이 아주 골병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나온 게 이제 람보예요, 람보. 이때 나온 영화가 람보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화살로 소련의 헬기를 갖다 맞춰가지고 떨어뜨리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건 약간 그 만화 같은 얘기지만 재밌어요. 약간 어쨌든
브레즈네프 시대는 거의 쇠퇴를 해서 미국하고 군비 확장 경쟁이 거의 잘 안 될 정도로 이제 국력이 쇠퇴하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에 86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서방으로 볼 땐 위대한 지도자고 소련으로 볼 때는 최악의 지도자로 아마 평가할 거예요. 왜냐하면 망했으니까. 소위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이고 글라스노스트는 개방입니다. 지금 북한도 이걸 해야 되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노예화 만들려고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소련의 구 세력들이 있잖아요. 공산당 세력들이 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91년 8월달에. 그게 이제 실패할 때 옐친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뭐 구테타도 안 된다 해서 이게 국민들 지지를 또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고르바초프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면서 이 옐친의 세력이 흑해에 있는 고르바초프를 찾아가서 너 그만둬라 해서 이제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그때 이제 소련 연방이 망하게 됩니다. 그때 군부에서 구테타를 일으키기까지는 했는데 그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구테타를 일으키고 그날 그 러시아 그 장성들이 완전 승리에 도취해갖고 보드칼 먹고 완전히 그냥 그 술에 취해갖고 정신이 나갔어. 후속 공격을 막아야 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취해갖고 갑신정변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엘친이 탱크 몰고 가갖고 그렇죠. 옐친이 탱크 몰고 국회의사당을 열심히 두말하는데 그걸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탱크에 올라가지고 거의 승리를 선언했다. 그 이제 사진이 나옵니다. 그렇죠. 역사에 아주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건 이제 망하기 임박한 사건이고요. 우리가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나 시장 경제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결국 이제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는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가 장기화됐죠. 제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설명할 때 소위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해서 집권을 한 세력들은 이제 프롤레타리아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권력 세력들이 딱 있는데 권력이라는 게 속성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 남는 거는 거기 최고 지도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레닌이요, 스탈린이요, 후르시초프요, 브레즈네프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독재 체제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거기 충성하는 집단들은 귀족 세력이 되는 거고 일반 민중은 진짜 그야말로 노예처럼 살고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료적 국가주의라고 합니다. 1인 통치예요. 사실상 1인 통치가 나오는데 이념은 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그 모든 것은 국가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가장 위험한 거는 그 권력을 전부 시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위임을 합니다. 그 세력들한테. 그 세력들은 권력을 다 가지고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위험한 게 뭐예요? 국민들 세금 가져다가 전부 다 서민들한테 주면은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표를 찍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줄 세금이 안 남습니다. 경제가 망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똑같아요. 어디 가든지. 그게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 혁명이요. 남미의 그 사회주의요. 어디든지 똑같은 현상이랍니다. 우리는 왜 이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느냐.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탈린의 급진적인 체제 변혁에서 모든 것들이 다 본질적으로 변형이 되고 어쨌든 스탈린 시대부터 소련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발전 안 할 때 압축을 해서 주민들을 수탈해서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면 생산성이 올라가고 능률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경제 발전이 초기에는 상당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속한 공업화, 강압적 농업 집단화 정책을 통해서 스탈린이 경제적인 그 성장을 많이 한 게 사실이에요. 집권하기 전에는 러시아가 농업 국가였는데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그 이후에 공업 국가로 완전히 변신을 시켰죠. 그래갖고 공업화를 통해서 하여튼 경제가 엄청 발전하고 생산량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걸 이제 근데 그 당시가 이제 1930년대 때인데 그때 미국과 서방은 경제가 완전히 대공황, 1920년 대공황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정치인들이 말해요. 아 이게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이게 더 낫겠구나 하면서 많이 환상에 빠졌었다고 그렇죠. 해요. 그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예, 어쨌든 소련 산업화라고 하는 것은 당과 국가 관료층이 서방의 부르주아 계급, 이 중산층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먹고 다 지배하고 다 휘두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럼 이제 근데 스탈린이 이렇게 공업화를 많이 했어요. 공업화는 결국 군수 산업화 하는 거 아닙니까? 무기 만들고. 그래서 소련의 과학이나 군수 산업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됐어요. 개인 생활은 나중에 통계 나오는데 한 세계 한 31위 정도 되더라고요. 국민 생활 수준은. 근데 내면적으로는 이 거기에 있는 그 당 간부나 뭐 이 관료들을 보면은 이 공산주의 말고 그 체제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망하는 원인이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즈네프 말기에 보면은 당 국가 관료층 사회 세력들이 실제적으로는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수호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들은 그 체제하에서 단물을 빨아먹으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소련 체제의 붕괴로 하는 아주 근원적인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련이 또 하나 문제는 대소련의 공산주의 제국은 소련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15개 공화국이 있죠. 또 확장을 하려면 아프리카에도 공산주의 심어야죠. 동남아도 심어야죠.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련 대제국의 유지와 팽창에 막대한 비용을 썼습니다. 자, 동구 위성국가 지원해야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가했죠. 베트남 전쟁 지원했죠. 중국하고 대립하니까 또 거기 군비 들어가겠죠. 뭐 이렇게 국가적인 목적의 비용이 소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일 이념 체제, 공산주의죠. 명령 경제 체제. 명령 경제는 뭐야? 너희 기업에서는 어떤 물건을 금년에 요만큼만 만들어서 어디로 공급해.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련에 1990년에 방문했는데 식당에 가니까 5시에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식재료가 할당량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팔면 더 이상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고 열을 수도 없잖아요. 식재료가 없으니까. 그렇고 아침에 또 그 코스모스 호텔이라는 데에서 줄을 섰는데 우리 앞에서 계란이 딱 떨어졌어요. 계란도 할당량이 있어서 사람이 많으면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아침 일찍 부지런히 식당에 가서 줄을 서야 계란을 먹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업은 이제 대부분 국영농장인 소포즈, 코로즈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이 능률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이죠. 이 국영농장에서 하는 거는 전부 생산량을 다 갖다 바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메리트가 없는 거죠. 중국도 그 인민공사 만들어갖고 네. 농업 정책에 실패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할당량이 돼서 우리 농장에서 얼만큼 해서 정부에 다 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그나마 나온 것이 텃밭 같은 걸 인정한 거예요. 북한도 텃밭을 조금 이용해서 사람들이 죽자 사자 텃밭만 거기 가꾸는 거예요. 그건 자기 개인 소출이니까. 자, GDP가 세계 2위였죠. 당연히 했는데 1인당 GDP는 1990년 기준에 세계 31위. 그러니까 개인 생활은 아주 비난하고 국가는 뭐 엄청 세고 그렇습니다. 소련의 티피컬한 거리가 혁명 분위기 아닙니까? 빨간 거 해가지고 여기 다 전부 이 전쟁 영웅, 농업 영웅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영웅을 만들어서 뭐죠? 결국 노력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주의 시스템. 집단 농장. 여기 어김없이 스탈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나 뭐 달보기 운동, 별보기 운동하고 똑같이 계속 이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어떤 생산성 향상에 의한 근대적인 산업혁명을 이룩하지는 않고 노력을 착취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 대약진 운동을 통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굶어 죽었죠. 대약진 운동의 인민공사에 심지어 중공업 노쇠를 공출을 해서 그것도 할당을 했어요. 참 그러니 뭐 되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히틀러 때도 언론 장악이 돼 있다는데 똑같습니다. 이 전체주의라는 것은 언론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야 체제가 유지가 되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이 자유노조 같은 걸 허용을 안 하고 모든 노조는 공산당에서 다 장악을 했고 여기 이제 스타하노프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하노프 운동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노동자들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초과 달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야 스타노프가 이런 사람이야. 너도 그렇게 해봐. 너도 그러면 별장도 주고 다 그래. 소련에서는 이제 그 공산당 간부들이나 어떤 그 군대 간부들은 다차를 줬어요. 다차는 뭐냐면 세컨 하우스예요. 농촌에 집들을 하나씩 줬다고. 물론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소련 체제가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뭐 그런 겁니다. 스타노프도 소련의 헌법이 언론과 뭐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검열에 의거했고 이 공산주의 이념을 선전하고 있어. 나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외국의 방송을 듣는 것이 금지됐고 모든 것은 공산당이 완벽하게 보도 관절했다. 자, 재밌는 거 이때 80년에 모스크바 올림픽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이 보이콧해요. 참가 안 해요. 왜 그랬냐면 79년에 아프가니스탄 그 침공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수출한다고 해서 서방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또 소련이 보복으로 84년에 LA에서 또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게 또 보이콧을 했다. 공산권 다. 그뭐 약간 이때 냉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네. 88년에 네네. LA 올림픽 다음 4년 후 88년에 서울 올림픽 할 있죠. 때는 동서 모든 진영이 160개국이 네.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화해 시대로 연 거죠. 화해 시대도 있고요. 또 재밌는 얘기는 선수들이 4년, 8년이 지나면은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스크바 올림픽, 그 LA 올림픽에 참석 못한 선수들이 다 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선수들은 몸값을 날리고 유명해져야 돈이 들어오잖아요. 경제적으로.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비교해서 좀 안 됐지만 현실은 현실. 저 동서냉전 이때 이제 이 군사 동맹, 전략 무기 배치, 군비 경쟁, 우주전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냉전에 일어난 대표적인 위기가 그리스 내전이 있었고 베를린 봉쇄, 국공내전 뭐죠? 저 중국에서의 그 공산당과 국민당하고의 마지막 내전이 있었죠. 한국 전쟁, 또 베를린 위기, 쿠바 미사일 위기, 베트남 전쟁,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런 것들이 냉전 시대에 끊임없이 터진 전쟁입니다. 하여간 그 군수 산업은 소련이 규모가 세계 1위였습니다. 미국을 능가해가지고. 근데 소련이 뭐 1957년에 스푸트니커를 발사했는데 그건 미국보다 앞섰어요. 그래서 미국이 초기에 소련에 비해서 막 뒤진다고 보니까 미국이 그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과학을 강화를 하고 그때 회복한 게 이제 아폴로를 발사해가지고 달을 착륙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겨우 이제 회복했어요. 그때 그 케네디 대통령이 1970년 안에 1970년에는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겠다 선언을 했죠. 그렇죠. 정말 그 약속이 딱 네, 맞습니다. 이 소련의 그 스푸트니커. 그거를 발사를 하고 미국이 교육 정책을 다 바꿨어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수학, 과학을 또 강화하는 거지. 그러니까 소련이 천재적인 수학자,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군수산업이 종사하는데 지금도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이 우주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나로도호의 그 저기 우주선 발사할 때 러시아 신세를 진 거예요. 이게 다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소련에서 그 독일에 있는 과학자들을 많이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유태인들도 많았고 그들이 결국 이제 러시아의 그런 군수 산업이라든지 우주 산업 발전시키는 데 상당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원자력도 그렇고 독일 그 학자들을 미국에 이민을 받아서 미국이 병기나 새로운 그 과학 기술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폰 브라운이나 과학 로켓 기술이 말이죠. 발전한 그 뒷 배경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쟁이 과학 기술의 네네. 어떤 뭐 전자레인지 지금 나는 우리가 것이죠. 쓰고 있는 거 네네. 그것도 전쟁. 지금 드론 있잖아요. 무인기 이게 다 전쟁부터 시작됐어요. 네.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련 체제의 약점이 뭐냐? 자, 문제는 이 일반 서민들의 식량 생필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만성적으로 부족했어요. 만성적이란 뭐야? 계속해서. 그때 1985년인가 그때 그 러시아 그 탄광지대에 광부들이 데모를 했어요. 네. 왜 데모를 했냐? 비누가 배급을 안 된 거예요 이게. 네. 그래가지고 좀 씻을 수 있도록 비누를 공급해달라.
탄광에는 말이죠.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 때 나오면 완전히 까맣게 돼요. 이 비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까맣게 샤워를 못한 채로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서로 사람들 간의 불신이죠. 불신, 고발, 처벌, 또 반체제 인사는 다 수용소로 끌려가죠. 시베리아에 어마어마한 수용소가 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요?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굴라그 뭐 이런 그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네. 또 알코올 중독자, 보드카가 유명하잖아요. 나중에 얘기 나오는데 고르바초프가 하도 소련 사람들이 보드카를 먹어가지고 그냥 일찍 죽어요. 또 그냥 뭐 삶의 의욕도 없고 또 생산성도 없고 하니까 보드카를 금지시켰더니 이게 되질 않아요. 국가의 세금도 안 거치고 하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더 나빠졌어요. 러시아의 남자들 평균 수명이 50 몇 살인가 60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60이 근데 안 된다고. 너무 추우니까 이 네. 독주를 마셔서 이 아니, 이해는 체온을 되는데, 유지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예, 다른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하면 몸이 국민들의 못 그 이제 견딘다. 불만, 이제 정서적인 그런 불안이라든지 이거를 아예 정책적으로 보드카를 갖다가 그 완전히 일반화시켜갖고 공급량을 늘어갖고 알코올 중독자를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실. 알코올 중독이 돼야 체제 비판이 누그러지잖아요. 그런 방법입니다. 네. 잔인한 또 거죠. 이 특권층이라는 것은 뭐 정치 권력 또 경제적으로 또 어마어마하게 그 상당히 이 부유했지만 또 부패했죠. 그만큼 뭐 다 그냥 지금도 우리 저 북한이 평양시만 선전을 하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TV에서 평양시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 본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가 잘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평양을 나가면 완전히 암흑 세계입니다. 거의 그 수준이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면 체제의 선전장이에요. 평양. 이 밤만 되면 사라지는 나라 북한. 아, 그럼 뭐 네. 저기 인공위성에서 네네. 없잖아. 전기를 불빛이 없잖아. 쓰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문제는 정신적 공허화, 이 유물론이라는 게 결국 신을 인정 안 하잖아요. 사람은 위급하고 나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사람도 하나의 네. 물질로 보는 거죠. 물질을 보니까 종교로 금지를 시켰는데 결국은 그 지하나 또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는 걸 어찌 막겠습니까? 결국은 다시 다 소련의 교회가 다 부활했잖아요. 지금. 네. 유물론의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마르크스라는 이 정신 빠진 이 사람은 인간을 유물론으로 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보세요. 만성적인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저기에 줄이 있으면 저기에 뭘 파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섰다는 거예요. 네. 그 물어보는 시간 동안에 줄이 더 늘어나면 자기가 못 살 수도 있으니까. 스톨린의 숙청을 치스토카라고 하는데 이 스탈린이 죽기까지 주로 1933년에서 38년 사이에 공산당원도 160만 명, 또 그 밖에 민간인이 700만 내지 800만. 이건 뭐 독일이 2차 세대 때 죽인 유태인 숫자하고 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떤 이거 뭐라고 하죠? 백정이라고 하죠. 인간 백정이에요. 이게 스탈린이라는 인간이 아니라고. 여기 있잖아요.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아내가 남편을 간첩죄 제목으로 밀고 가는 비윤리적 행태, 또 국가적 표창을 받는 사회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이 숙청의 시대에 제일 힘이 세지는 게 비밀 경찰이죠. 비밀 경찰은 건수가 다 사람 잡아놓고 고문하고 처형하고 하는 게 있죠. 여기 제일 유명한 게 베리아라는 사람, 베리아라는 인물인데 지금 그럼요. 베리아도 후르시초프와 권력을 다투다 총살됐다고 하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이 KGB의 그 동독 담당 무슨 감투를 하나 쓴 인물이었어요. 그게 이제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돼 있어요. 그 DNA가. 그러니까 자 이게 뭐 수백만 명을 숙청한 대학 이게 이오시프 스탈린이라고 하는데 이오시프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택동은 얼마나 숙청했죠? 모택동은 지금 대학진 운동 때 한 4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사실 숙청하는 숙청이고 문화대혁명은 뭐 한 300만 명이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방이라 해서 지방에 쫓겨간 사람들이 많아요. 사상 개조 학습을 받았고 강제적으로. 뭐 중국도 만만치 않죠. 중국이 인구가 더 많잖아요. 희생양이 더 많다고 그러죠. 자, 이게 수용소 군대.
이렇게 이런 식의 뭐 이거 유태인하고 비슷하잖아요. 소련 시대에 있던 거예요. 비밀 경찰 이걸 뭐 제가 꼭 설명을 해드릴까요? 54년부터 91년까지 존재했던 소련의 정보기관이에요. 91년 8월달에 사실상 소련이 망하면서 이 정보기관들이 각 공화국의 정보기관으로 개성이 됐어요. 근데 KGB는 해체됐지만 아이러니하게 KGB 출신들이 결국은 정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인맥을 가지고 있잖아요. 소련 붕괴 이후에 러시아를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 사람들. 푸틴도 KGB 출신. 이게 지금 아이러니한 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겠습니까? 이런 비밀 경찰들이 잡고 있는데. 그래서 뉴 짜르라고 하잖아요. 푸틴. 짜르가 뭐야? 황제잖아요. 새로운 러시아의 황제예요. 이 베리아입니다. 베리아 생기긴 잘생겼는데 Show me the man and I'll find you the crime. 나에게 사람들을 소개시켜줘라. 내가 너에게 범죄를 알려주겠다. KGB 본부입니다. 건물 멋있게 생겼죠? 으시시해요. 자, 또 우리의 또 히틀러도 똑같아요. 개인 숭배, 언론 통제, 개인 숭배 똑같습니다. 근데 스탈린은 집권할 때부터 너무나 레닌이라는 위대한 인물의 그림자 속에서 항상 있었어요. 근데 레닌의 그림자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탈린의 상당한 기간은 레닌을 뒤에다가 이미지를 해놓고 자기가 선전을 했어요. 그다음 나중에는 이제 레닌을 없앴지만 항상 레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오늘의 레닌이다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레닌을 없애고 크렘릴린 궁전의 스탈린 동지가 우리 하나하나를 굽어 살피신다. 거의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도 음주를 권장했잖아요. 국가 예산의 4분의 1 이상이 주류 세금이에요.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보드카 음주를 금지하니까 국가의 재정이 완전히 파탄이 되는 거예요. 스탈린의 개인생 보죠. 뒤에 그 하얀 레닌의 흉상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레닌이 너무나 이 소련에서 추앙을 받으니까 그렇다죠. 자, 이제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이 이게 딜레마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겠어요? 소련이라는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 시대에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나와서 개혁 개방이 되니까 체제나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마음이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는데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되니까 이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성공하려면 강력한 권위주의 권력의 존재가 필요한데 이미 사람들은 아 무슨 소리야?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하는데 니들이 뭔데? 우리 좀 자유롭게 해. 말을 안 듣고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면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급진적인 개혁 개방이 결국 맞아요. 급진적인 개혁 개방이 소련을 막 붕괴를 촉진시켰다고 해요. 이 지식인일수록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화는 소련 내 민족주의 및 민족 분기를 조장을 했고 고르바초프의 한테 소련의 각 공화국에서 더 많은 자치권, 민주주의 왜냐하면 자기들 권력이 더 세져야 되니까 이걸 요구하는데 들어줄 수가 없는 거지만 결국은 그래서 망한 거죠. 고르바초프인데 여기에 이제 이게 몇 년도 사진일까요? 아마 90년도, 91년도 것 같아요. 타임지 표지인데 Man of the Year. 올해 인물에 항상 나오거든요. 타임지. 서방에서는 유명하죠. 고르바초프의 금주 정책으로 소련의 그 국가 재정이 거의 파탄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인적 쇄신을 계속 했는데 결국은 이때 옐친을 임명했는데 이 옐친이 결국은 고르바초프를 제거를 하잖아요. 아이러니까 자기가 임명한 인물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때 유명한 그 반체제 핵물리학자가 있었어요. 사하로프라고. 그 사람이 망명을 끝내고 86년에 돌아오면서 많은 자유화를 요구하면서 성명을 발표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는데 고르바초프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혁에 실패하고 딜레마가 되면서 체제가 무너지고. 자, 우리가 이제 천안문 사건 때 왜 중국 체제가 그 자유주의를 용인을 못했을까요? 자유주의를 용인하면 한꺼번에 bom물 터지고 일어나면 체제를 유지를 못한다는 걱정이 됩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 한다고 그거 비판을 하지만은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련 연방의 해체 과정을 보면 벌써 88년에 이제 그 주변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제 민족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권 통치에 그냥 손으로 꽉 쥐고 있던 게 이제 느슨해지니까 아이고 우리도 숨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족 분쟁이 내전으로 일어나고 소련은 뭐 진압을 하면서 소수민족들의 독립투쟁으로 던져나가는 겁니다. 똑같죠?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철권 통치를 하다가 티토 대통령이 죽으니까 거기에 있던 뭐 열 몇 개 국가들이 전부 다 독립운동하고 전부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뭐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지금 요새 이제 크로아티아가 축구 때문에 뜨고 있잖아요. 그게 400 몇만 밖에 안 되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공산주의 체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 그 선수가 자기는 어릴 때 그걸 다 체험을 했다고 고백을 했죠. 먼저 이제 발트 3국이 주권 선언을 했어요.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91년 8월 18일에 이제 옐친이 소위 이제 비상사태위원회를 만들어서 크림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 휴가를 보내서는 안 되는데 휴가를 잘못 간 거예요. 그때 딱 지키고 군인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고르바초프를 체포하고 전국의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사실 고르바초프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 옐친이 러시아 공화국의 통제권을 자신이 먼저 장악을 했어요. 이후에 이제 고르바초프 보고 소련의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자기는 러시아 거를 족한 거야. 그 상황에서는 다른 나라까지 옐친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통령을 선택하면서 다른 소련을 분열시키는 그걸 선택한 게 옐친입니다. 자 이제 뭐 이게 독립이 그냥 보물 터지시 다 한 거는 됐고 결국 고르바초프가 이걸 위헌이라고 저항을 했지만 소련 대통령직을 사임했고 소비에트 연방 구성 15개 공화국은 모두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IS라고 합니다. CIS는 북한에서는 그 독립국가 연합이에요. 그게. 북한에서는 그 소련이 붕괴된 게 네. 고르바초프가 말아먹었다. 그렇죠. 얘기하고 예, 마지막 결론에 제가 썼습니다. 그거를. 네. 자, 그래서 소련 연방이 이렇게 해체가 됐어요. 그 발트 삼국은 완전히 독립을 해버렸고. 근데 네. 궁금한 게 네네네. 있는데요. 이 다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로 있으면서 위성 국가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북한은 그 소련 연방제 안으로 편입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지금 6.25 전쟁을 했잖아요. 6.25 때 결국은 제일 많은 희생을 하고 공헌을 한 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북한을 이 동구권 국가처럼 위성 국가 할 수가 없었죠. 중국이 그런 걸 원치는 않았을 것이고. 그때 38선을 두고 남쪽은 미군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철수한 다음에 우리도 철수했으니까 미군도 철수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예, 어쨌든 북한은 또 그 조서 무슨 우호 뭐 상호 원조 조약도 있었고 중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었죠. 여기는 그냥 이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다 점령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탱크로 밀고 들어가서 그냥 한 거예요. 예, 북한은 뭐 그런 거는 좀 틀리죠. 그렇게 필요가 없었죠. 그럴 필요가 없었던 뭐, 원조를 비슷한 했으니까. 말 잘 듣는. 자 여기 이제 보리스 옐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쿠데타 군이 이제 탱크를 그 앞에 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쿠데타 군을 무력화시킨 거죠. 성명을 발표하고 여기 이제 소련의 의회에 가서 보리스 옐친이 고르바초프한테 사대질하면서 너 물러가라. 너는 이제 식물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면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뭐 끝났죠. 예.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대한 소련 제국이 이제 붕괴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만 여기 있었습니다. 미국과 과도한 군비 경쟁을 했어요. 소련 경제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군비 경쟁했어요. 특히 마지막 때에는 미국이 스타워즈를 지금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소련이 거기에는 이제 못 당하고 스타워즈는 뭐냐면 우주에서 지상군을 갖다가 전부 그 레이저로 다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그렇고 그다음에 소련이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너무나 이 손실이 컸습니다.
또 공산주의 한계죠. 분명한 건 공동 분배, 국가 주도 경제, 국가 주도 경제가 얼마나 국가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가라는 게 없잖아요. 개인 사업가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건 전부 민간 기업들이 이루어진 것이 국가 경제입니다. 예. 결국은 자본주의는 자기 자신을 위하는데 소련의 개인들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소련의 자금력이 이 주변의 철권 통치로 딱 묶어놓은 국가들을 계속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너무나 이 유지비용이 과다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고르바초프가 사실 공산주의 비판을 허용하면서 거의 게임이 이제 기울었다고 봐야죠. 그래도 뭐 소련이 그 제국 시대 때 군사 퍼레이드를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그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근데 아시죠? 재밌는 거는 소련이 그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 망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우리가 뭐 헐리우드 배우 출신이라 굉장히 저기한데 미국에서는 특히 보수파에서는 레이건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추앙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소련의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그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소련을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어요. 군비 경쟁을 촉발해서 결국 소련이 무너지게끔 만든 거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것이 그 미국이 산유국이었던 사우디의 석유 증산을 유도함으로써 국제 유가를 갖다 무지하게 떨어뜨렸어요. 30불에 해당하는 거를 10불로 떨어뜨려 가지고 소련 경제가 거의 완전히 붕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게임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평범한 사람들, 간부들까지 사회주의 체제에서 경제 발전과 사회 진보를 일으키는 어렵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는 팽배하게 된 거예요. 자, 다차입니다. 이거 뭐 소박하지만 또 그래도 나중에 서민들도 이러한 다차를 가지고 시골 농촌에 가서 뭐 여름을 보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소련 제국주의의 마지막 향수입니다, 지금. 네. 결국 이제 여기 다 준비된 것인데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드로커가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90몇 세까지 하는 경영의 구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서방에서는 계속해서 생산성 혁명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능률이 증대하고 생산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급투쟁이 안 일어나면서 결국 이것이 계급투쟁과 공산주의를 막고 패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다. 그런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이노베이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창의와 혁신 이것이 인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고 가장 그 나쁜 것을 막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 전체주의에서 개인과 시장이 죽고 자생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 우리 시사점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이제 강 작가님 얘기한 거를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소련의 붕괴로부터 북한이 뭘 배웠고 어떻게 생존법을 터득했냐. 지금까지 북한이 백성들은 굶어 죽고 난리인데 어쨌든 체제는 핵을 가지고 뭐 거들먹거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냐. 자, 북한의 처방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려면 김일성은 가장 위대하며 위대한 지도자들을 더욱 숭배하라. 이렇게 북한이 간 거예요. 소련은 최악의 지도자인 고르바초프 때문에 망했다고 비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비난했어요. 김씨 왕조의 생존은 개혁 개방을 거부한 데 있습니다. 결국 뭐냐? 공산당 지도부는 살고 백성은 굶어 죽고 그 바로 직후에 고난의 행군을 썼잖아요. 김일성인가 그 아들 김정일한테 권력을 물려주려는 그런 또 동기가 있었는데요. 그 스탈린이가 죽은 다음에 후르츠초프가 정권을 권력을 잡고 그다음에 스탈린 격하 운동을 했어요. 그걸 보고 김일성이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내가 권력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은 나도 저 스탈린 짱나겠구나. 그래갖고 권력을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그때 이렇게 결심했다가. 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도 있죠. 차우세스크도 그 민중들이 무참히 가서 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보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왕조 체제가 90년 초부터 본격적인 핵 개발로 체제 생존을 깨하면서 주민을 벼랑으로 내몬 것이 북한의 대응이고 우리는 북한이 뭐 잘해가지고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최악의 수를 두면서 망해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체제는 존재해야 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그 교훈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오늘 패널도 수고 많이 주셨고 또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